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장영훈 위원, 장영훈 코치와 함께하는 두 번째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경기는 이 경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지금 날짜는 조금 지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울버햄튼 대 토트넘, 울브스 대 스퍼스, 황희찬 대 손흥민, 손흥민 대 황희찬. 이 경기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 유럽 리거 간의 대결의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굵게 장식할 경기임에 틀림이 없는데, 먼저 이제 구체적인 포인트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전체적인 컨셉, 그거에 대한 게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첼시 대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두 명이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게 밀고 올라간 게 보여준 것도 결국은 팀 정신, 팀의 캐릭터가 이제는 스퍼스의 캐릭터는 이제 이런 거야 라는 거를 한번 어차피 불리한 경기에서 한번 그렇게 보여준 거는 저는 낭만을 떠나서 사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 경기에 대해서 장영훈 위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울버햄튼전은 첼시전은 어차피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가 됐어요. 이런 데서 한번 정신적인 거, 팀의 캐릭터적인 거 한번 보여주고 가서 비록 졌지만 괜찮은, 이거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울버햄튼전 같이 정말 이제는 징계 부상 등으로 인해서 멤버가 많이 빠졌잖아요. 경기 내용도 당연히 좀 좋지 않아졌고, 그런데 승부는 정말 끝날 때까지 거의 한 골 승부가 돼버렸던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거는 정신이고 무슨 그 컨셉이고 캐릭터고 낭만이고를 따지기 이전에 요 상황에서는 좀 실리적인 컨셉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첼시전과는 이건 좀 얘기가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확실히 좀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대장영훈 코치가 동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경기 플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략이라는 걸 수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특정 플랜을 수립을 했을 때 이게 어드밴테이지가 크냐 아니면 리스크가 크냐, 이것을 결국에 놓고 저울질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드밴테이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것을 운동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분 경기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경기 흐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울버햄튼이라는 팀을 상대하는 관점에서 보면 토트넘의 이 접근 방식이 확실히 저는 조금 더 리스크가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감독의 코칭 스태프는 다른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보통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조금은 리스크가 더 크지 않았나, 조금은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울버햄튼전에서 이제 일단 토트넘은 분명히 그 전에 발생했던 전력 손실 때문에 토트넘의 올 시즌 평균적인 경기력을 고려하면 잘한 경기가 아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수치가 낮았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죠. 제가 통계치나 매치 도미넌스 이런 거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김현민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워낙 많은 선수가 지난 경기 대비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수들이 대부분이 주전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울버햄튼이라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엄청나게 유기적으로 잘 작동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울버햄튼은 꽤 잘한 경기 아니었나요? 네투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5-3-2 시스템 채택을 했고, 그리고 되려 거꾸로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토트넘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 플랜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전 경기들 경기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 경기 특화되어서 디테일에서 차이를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울버햄튼이 좀 더 앞섰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장영훈 위원이 생각하시는 울버햄튼이 전술적으로 잘 됐던 부분들, 그리고 토트넘이
결국에는 패전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던 이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장영훈 의원의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전판을 지금도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형광색을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주황색 혹은 빨간색을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울버햄튼은 5-3-2 블럭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5 구성해놓고, 그리고 2선 같은 경우가 3명, 최전방 1선에는 이제 2명, 그리고 그 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인 황희찬 선수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토트넘의 경우를 이제 최후방에서부터 살펴보자면은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좌우 풀백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2번, 3번을 위치를 시켜놨는데 2번, 3번이 이제 여기 위치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특히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5-3-2 진영을 채택했다 보니까 이 3명에 대해서 과부하를 걸고자 이런 식으로 좁혀왔고요. 사실상 그리고 되려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좀 더 많이 나왔냐면은 전체적인 진영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페드로 포로가 이 왼쪽 미드필더 등 뒤로 이동을 하고 되려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나와서 이 왼쪽 풀백이 보통은 활용하는 공간 혹은 오른쪽 풀백이 활용하는 공간을 이제 호이비에르가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토트넘의 공격 전개 형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두고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공을 전개하고 압박이 왔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3자를 가져가서 여기서 계속해서 그 다음 라인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5대5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져가고자 플레이를 전개했던 토트넘인데 반면에 이제 아까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어드밴테이지와 리스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센터백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백에 대해서 울버햄튼의 1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인데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중앙으로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1선과 2선이 5-3-2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 공간을 좁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데 여기서 공을 반복적으로 전개하게 하다 보면은 턴오버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필연적으로 턴오버가 나오게 되는데 나왔을 경우가 문제인데 이제 나온 직후를 보게 되면은 공이 일단 한번 울버햄튼 쪽에서 나가게 되면은 울버햄튼은 곧바로 2대2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버햄튼의 공격수는 쿠냐 선수와 황희찬 선수고 네. 상대 스퍼스의 수비수는 벤 데이비스 선수와 에릭 다이어 선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조 자체가 2-3대 3-2의 대결인데 네. 여기서 턴오버 나와서 쿠냐 황희찬에게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가 걸린다. 네. 이거는 딱 들어도 토트넘이 마이너스가 나는 장면. 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 계산을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마이너스 장면 이미 딱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쿠냐와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에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토트넘의 라인이 낮았다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 두 선수는 쉽게 얘기해서 뛸 공간이 있으면은 정말 무지막지한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상대 센터백들에게 자비가 없는 그런 공격수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2대2 상황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선수 배치 자체가 저는 리스크가 조금 더 컸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가 울버햄튼, 상대 1선이 황희찬 쿠냐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리스크가 너무 컸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빌드업을 주로 담당하던 중요한 선수들이 이미 일부 빠졌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구도가 나오게끔 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너무 리스크를 안고 게임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정말 극단적인 프로액티브인 거죠. 이렇게 공격을 전개해서 5-3-2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보자면은 2선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격을 전개해서 중앙으로 끌어들여 놓고 특히 이제 레미나 선수 같은 경우가 1선과 2선이 벌어졌을 때 일자형으로 이제 거의 1대1에 가깝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만약에 여기서 3자를 가져가서 클룹셉스키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등 뒤가 열리게 되면은 완전히 간격을 벌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려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 혹은 의도는 이해를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로 선수 뭐 클루스스키 선수에게 볼이 여기 정도까지 오기만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여기 5대5에서는 스퍼스가 울브스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공이 여기까지 전개되게 되면은 공이 여기까지 전개됐을 경우에는 되려 이제 최전방에 투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스퍼스 쪽에서 선수 간격 유지가 굉장히 잘 되게 되거든요. 컴팩트하게 간격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공을 잃어버린 이후의 압박을 통해서 공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트넘의 경우에는 울버햄튼의 1선과 2선을 최대한 자주 공략한다는 관점에서 경기에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과 목표를 생각해 보자면 네. 사실 이렇게 경기를 구성을 해야 높은 지역에서 턴오버가 나면 계속 세컨볼 싸움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우위에 서게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턴오버가 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좀 낮은 지역에서 턴오버가 났을 때는 울버햄튼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고 반대로 높은 지역에서 턴오버가 났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애초의 구상이 잘 들어맞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좀 낮은 지역에서 턴오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상 선수와 징계 선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당연히 토트넘의 경우 이번 이적 시장 굉장히 잘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주전과 비주전의 간극을 예전보다는 좀 줄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로테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베스트 11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에서 정말 미세한 차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턴오버가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조차도 사실은 조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장 의원님 말씀대로 토트넘이 고정적인 11으로 대충 밀어붙였던 올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이 정도로 선수가 많이 바뀌었으면 그 고정적인 11이 나왔을 때에 비하면은 경기력이 안 나올 것을 조금 예상을 했다면 네.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갔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선발 라인업이나 애초에 경기를 시작할 때 플랜은 지금처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네. 막상 울버햄튼 오늘 괜찮은데 네.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달리 가야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후반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70분, 75분 시간이 넘었을 때 토트넘이 가져갔던 교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에 맨 처음에 온 이후에 맨체스터 더비를 무리뉴 감독과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1점 차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과르디올라 감독조차도 그 시점에서는 이제 센터백을 한 명 더 넣어서 그 당시 아마 사발레타 선수였을 거예요. 네. 사발레타 선수를 넣어서 4백이었다가 5백을 구축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과르디올라 감독조차도 항상 프로액티브해야 된다, 능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감독조차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은근히 프로액티브를 좀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우에는 1대 0으로 울버햄튼에게 승리하고 있는 상황. 근데 했던 교체를 보게 되면은 전술적인 교체라기보다는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간의 교체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에 변화는 없다. 네. 스퍼스는 계속 스퍼스가 하는 것을 한다. 네. 그런 교체라는 말씀이죠. 네, 뭐 벤탄쿠르 같은 경우가 비수마 대신 들어가서 호이비에르가 이제 6번 홀딩 미드필더 자리로 갔고 벤탄쿠르가 오른쪽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뭐 브레넌 존슨과 교체해서 들어왔던 게 이제 브라이언 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가져갔는데 그것 자체가 조금은 그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감안했다면은 약간의 무리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골 승부 그리고 상대가 오히려 경기력이 괜찮고 계속 만회골을 노리고 있고 이 흐름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수비 강조 교체가 있는 게 훨씬 일반적이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울버햄튼 쪽에서 이제 가져갔던 변화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아무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황희찬 선수가 한국 선수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황희찬 선수를 왼쪽 윙백으로 놨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황희찬 선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종적인 터치라인을 오고 내리는 데는 뭐 1대1 상황에서의 수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이로 보자면은 이 종적인 활동량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파괴적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로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 이 두 명의 센터백만이 남아있는 세 명만 됐어도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세 명만 됐어도 얘기가 다른데 이제 두 명만 남아있고 이 사이드 채널을 완전히 오픈 상태로 내주는 상황이 황희찬 선수에게 올 수 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세리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독들이 연쇄적인 교체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 너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 이렇게 해. 너 또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적인 교체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만회 골을 노리는 팀이 장신 공격수를 넣으면 네. 또 상대하는 팀은 장신 수비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이제 울버햄튼의 경우에는 교체는 아니었지만 황희찬을 윙백으로 놨다면 저는 그거에 응당하는 대응이 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없었고 그러면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점한 공간, 단순히 결과적으로 경기를 졌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 실점한 공간이나 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과정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상대는 또 칼라이지치 선수, 사라비아 선수 이제 이런 선수들이 추가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제 약간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 첼시전 뭐 어차피 극도로 불리한 경기에서 한번 밀어보는 그 자세 보여주는 거 그건 좋았는데 어떤 경기, 어떤 상황, 어떤 점수차 이런 것에 상관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초지일관이면은 이거는 조금 앞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고 워낙 시즌 초반이 지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그 어느 때보다도 상향 편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열하죠. 지금 압도적인 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더 나올 만한 경기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론적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압박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예측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타협점을 찾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이런 시기에 극단적인 프로액티브함을 추구한다? 계속해서 추구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서 이제 승점을 떨구는 경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퇴를 맞든 딸깍에 당하든 계속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올 시즌의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나중에는 데미지가 자꾸 쌓여가지고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에는 조금 이제 현실과의 타협도 좀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뤄야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장 위원님이 사실 K리그 구단에도 계셔봤잖아요. 거기서도 이거 약간 뭐 여담이지만 좀 비교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 장 코치님 계시던 팀도 그 처음에 어떤 컨셉을 쭉 가져가지 못했었죠. 정말 실리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포르투갈 가서 했다 보니까 프리시즌 상대했던 팀들도 이제 다 유럽 팀들이었어요. 뭐 저기 북유럽 쪽에 뭐 오스트리아 팀도 있었고 뭐 스웨덴 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팀들을 상대로 이제 저희는 일단은 4-3-3을 기반으로 굉장히 강하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뭐 유럽 축구로 하자면 이 레드불 프로젝트 라이프치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시즌을 준비하고 리그 첫 경기를 치렀는데 상대 팀이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짧은 패스로 전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보가 미리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롱패스를 통해서 전방으로 계속 공을 올려 붙이니까 프리시즌 내내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그에서 상대 팀에 적응하는 과정, 뭐 방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그 외적인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특히 상대 팀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관점에서 적응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4-3-3이었다가 뭐 시즌 중에 3-5-2로 바뀌기도 했고 경기에 따라서는 뭐 3-4-3을 쓰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저도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지금 영상을 하면서 이제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엔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장영훈 위원께는 약간 그게 아픈 추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장영훈 위원이 한때 계셨던 팀도 결국에는 그 감독이 자신의 애초의 생각과 지론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케이스였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여쭤본 건데,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근데 여태까지 그 풍모와 그 해왔던 걸 보면 네. 쉽사리 또 의지를 꺾을 분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PL이라는 정말 이 아주 백척간두에 계속 정말 어려운 싸움이 이어지는 무대에서 약간은 조금 융통성 있는 모습도 결국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과연 이제 언제쯤 또 그 시기가 중요하죠. 네. 언제쯤 이제 그런 약간의 그 융통성과 타협점이 오느냐를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 토트넘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 경기에 관해서 더 덧붙이실 말씀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 타협점이 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예. 네, 타협점이라는 거를 뭐 맨체스터 시티나 아스날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우에는 이제 이 양쪽 풀백을 다 인버티드로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3 형태를 만드는 거죠. 네, 양쪽 풀백을 다 인버티드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메잘라라고 하는 선수가 풀백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여기서 또 이제 끌고 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 2-3 형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상대 1선으로 빠져나왔을 때 혹은 우리의 백라인을 맞이하게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이제 뭐 완전히 두 명으로 이 좌우폭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도 그렇고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팀들의 경우 대부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2-3이 아니고 한쪽 풀백은 마치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를 해서 3-2 정도로 가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가 역습을 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투톱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3대2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약간 안도감이 있어요. 네. 3-2 정도는 해야. 네, 특히 이제 이 3-2로 여기서 상대가 1선이 투톱일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감독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 과르디올라 감독이죠.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이제 그 뭐 책도 있지만 책에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상대 공격수보다는 플러스 1을 만들어라. 네. 특히 이제 도르트문트가 당시에는 이제 오바메양과 뭐 마르코 로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수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수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그 준비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상대 투톱에 대해서 이제 3대2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타협점을 찾는 시점이 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험난한 정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일정에서 이제 어떠한 유형의 변화를 그래도 조금 가져와야 되는지까지 장영훈 위원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아주 분석적인 설명을 너무도 잘 해주셔서 앞으로도 저 김현민 기자님을 제치고 이 TMF 시간에 좀 자주 출연하실 욕망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불러주시면은 저 아까도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김현민 기자님께서는 이 디지털화돼서 코너를 가져가신다면 대한민국 디지털의 거장이죠, 아주. 김현민 기자가. 그러면 저는 또 거꾸로 약간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이 바둑알, 이 약간 뭐 체스판이랑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약간 아날로그적인 재미를 선사해드리려고 또 준비를 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이 장영훈 위원, 장영훈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자 황희찬과 손흥민과 황희찬의 대결로 더욱 국민들의 정말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 아주 양질의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